사실 여러분 얼굴만 보면 좀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보고 느끼는 감정과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요, 좀 같이 곁들여서 교육하고 이렇게 연계 지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이 일을 하면서 오랜 세월 이렇게 하면서 참 세월도 많이 흘렀죠. 또 한편 생각하면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이런 좀 안도의 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심천의학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힘들어요? 일부 아마 보람도 느낄 거고 한편으로는 힘도 좀 들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그래요. 힘이 많이 들 적에는 참 의술은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왜냐, 맨날 아픈 사람만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힘든 직업인데, 또 때로 제가 밖에 나갈 때나 아니면 외국에 나갈 때 이걸 하고 이렇게 건강이 회복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찾아오고 할 때 보면 그래도 내가 참 뜻있는 일을 하기는 했구나, 이런 양면성이 같이 공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의술이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이제 심정을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지켜보면은 제가 공적에서 제가 한 이야기들은 거의 100%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 4년 전부터 녹화를 하기 시작해서 그 녹화 테이프를 쭉 들어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얘기들은 보면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어떤 일을 하겠다고 쭉 발표를 해놓고 거기에 발맞춰서 가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가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한때는 저도 힘이 많이 들어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좀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도 좀 가졌었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마음이 심하게 와닿기도 했고 정신적으로 많이 그 힘든 시간도 가졌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또 고정은 아니잖아요. 쉽게 해서 화장실 갈 때하고 볼일 보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실제 힘들고 죽고 싶을 적에는 아이고 이거 그만두자 했다가 또 살만하면 그래도 내가 큰 이거 30년 가까이 이 일을 했는데 그래도 끝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모든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포기하는 마음을 마음속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라고 해도 내가 머릿속으로 공부한 걸 실험을 과연 내 생각만큼 효능이 다 있겠는가 하는 거를 임상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생각으로 하다가 멈추고 싶었어요. 제 입장이 되면은 과연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느냐 틀렸느냐 하는 거는 다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고 하다가 한때는 이거를 포기했다가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어려운 고비의 최하한점은 건너서 조금씩 이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 구석에서 그 전에 이제 놓고 있던 일을 새로 이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앞으로 이 산도 아마 올 넘어가면 바로 조금씩 아마 밖에 나가지 않을까.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지금 그동안에 여기서 이제 식품들 이렇게 생산하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위생적으로 한다고 해도 원시적인 방법이나 거의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액 보면 이렇게 크지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부터 이거를 제대로 만들면 수분을 한 70% 정도 이거 더 증발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소포장으로 해야만이 외국으로 내보내기도 좋고 섭취하기도 편하고 이런데 이거를 여건이 안 돼서 그동안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거를 이미 설비 제작에 들어가서 거의 완성 단계에 제작은 돼 있고 이쪽에서 이제 설계 변경만 요번 주 내에 떨어지면 아마 다음 주 내에는 그 설비를 갖춰서 하게 되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헬스압 있지요. 그 공정에 맞춰서 모든 생산 설비를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갖춰지면은 제일 먼저 이제 바뀌는 것이
진액이 지금 그렇게 큰 것이 수분을 증발시켜 버리면, 지금 있는 설비 가지고는 수분을 더 증발시켜 버리면 너무 고열을 가하면은 그 맹독성이 거기서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타면서요. 그래서 이걸 태우지 않으면서 수분만 더 증발을 시켜서 농축시켜서 부피를 작게 하는 시설을 그동안에는 여건이 안 돼서 그걸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약이, 지금 한약이 아니라 지금 진액이 부피가 컸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지금 겔푸스 정도 거의 비슷하게 이것이 설비가 완성이 되면 그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미리 좀 발표해 드리고, 그 다음에 환제품들도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그 통으로 그냥 그대로 뒀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필요에 알맞게 먹기도 한다. 그런 또 일부 위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낫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찢어서 먹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일부 이제 같이 좀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제 이 설비가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새롭게 착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배급박에다 손만 대보면 잘한다. 언제든지 그 공부머리, 그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처방전은 가지고 있는데, 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공개는 하지 않고 내가 그걸 해주겠다 하는 거를 벌써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서 강의 중간중간 한번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 기능들이 그게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 효능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보다 경제 사정이 높아지니까 이게 내 말에, 이런 말에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으로 최장수 국가가 의학이 많이 발달한 곳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의학이 전혀 발달하지 못한 곳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마을 단위로, 한 국가 단위로 따지지 말고 마을 단위로 따져보면 의술의 손길이, 현대의학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장수 국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학 발전이 우리 인간의 수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학 발전에 많이 공로를 한 건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것이 의학이 발전한 것이 전반적인 거냐, 아니면 먹고 살기가 편해져서 양질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졌느냐. 제가 보는 거는 70%는 예전에보다 먹는 걸 잘 먹었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졌고, 30% 정도는 의술의 발달의 공이 크다. 양면성은 다 두 가지 효능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증으로 중국에 보면 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있는 그 한 부분이 보면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현대의학이 전혀 접근하지 못한 곳에 가서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법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일 나무도 거름을 많이 준 상태에서 과일을 수확하는 거와 거름기가 없는 상태에서 과일을 수확해보면, 거름이 없는 상태에서 과일을 열어서 자꾸 따내버리면 과일 나무가 금방 노화가 돼도 고목이 돼서 빨리 끝납니다. 근데 농약을 주지 않아도 양질의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배수를 잘하게 해놓으면은 그 과일 나무는 일부 벌레가 먹어도 수명이 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 다가왔다. 여러분들 실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70세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다고 해도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았어요? 60세면 까마득하죠? 살 날이. 그럼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수명이 자꾸 길어지면은 어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 치매에 걸리면 본인 혼자만 고생일까요? 가족이 전체가 고생일까요? 참 갈등이 오죠. 요즘 현대 사회에서 옛날에 농경사회가 있을 적에는 한 가정에서 3대, 4대가 다 모여 살면서 좀 병이 와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이게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봐줄 수 있는데,
요즘은 공업화 시대가 되면서 각자 독자적으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 발전된 국가에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아무리 마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매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도 1년에 약 10조 원 이상의 치매 환자한테 의료보험이 재정이 투입된다고 그러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것을 현실로 그대로 놓고 지금 같은 의료 시스템으로 과연 의사들이 치매 환자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과연 그 환자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치매 환자 늘어나는 걸 의사를 양산해 가지고 그 환자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 자문자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안 된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같은 의사를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근 10년을 노력을 해야 되죠. 고급 두뇌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해서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현재 우리가 양의 같은 그 의사를 해서 그런 의사들한테 앞으로 발생할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를 치료하라고 하면은 과연 또 그 의술 가지고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느냐 여기다 하면은 더 암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사고력 가지고 지금과 현재 같은 의사를 양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렇게 양산된 의사들더러 앞으로 발생할 치매 환자를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하라고 하는 걸 경제력이나 시간적으로 그걸 돌보는 게 가능하겠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라면 어떻게 답변할래요? 이미 안 된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대체적으로 먹을 게 부족할 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데 먹고 살기 편하면 공통적으로 자식을 적게 놓죠. 그러면 젊은 세대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들만 자꾸 늘어나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 더 암담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인위적으로 자살할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병이 들어서 호수 꽂고 오래 사는 게 과연 사는 거냐? 그러면 치매 환자는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폐증 환자가 자기가 자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과연 병원에다 갖다 놓고 한 사람들을 10명, 20명 돌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보려고 하면 한 명에 하나씩 1대1로 붙어도 제정신 아닌 사람은 돌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치매나 자폐에 걸려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 결국에는 어떻게 가느냐. 아무리 우리가 인권이나 뭐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도 동물처럼 갖다 가둬놓고 밖에 나오지 말라고 관리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신병동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자폐증인지도 모르고 치매인지도 모르고 정신병자인지도 모르고 동물처럼 우리에 갇혀서 주는 밥이나 먹고 말질하지 말라고 마취제, 신경안정제 써서 제정신 아니고 통제하기 쉬우라고 가둬놓는 거를 앞으로 우리가 미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뻔히 알면서 거기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부모가 치매로 있는데 하루 종일 직장 다니지 말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붙들고 관리해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럼 그 똑같은 사람을 병원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마취해서 제정신 아니게 둘러 눕혀놓으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관리하지만 맨정신으로 놔두고 한 사람한테 돌보라고 하면 1대1로 붙어도 힘든데 아픈 사람 숫자는 늘어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노동 일하는 사람들이 먹여 살리려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가능하냐 하고 미리 예견해 본다고 하면 이미 시작부터 안 된다는 건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문제죠.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쉬운 질문 해볼게요. 병이 온 다음에 고쳐야 돼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안 배워도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안 배워도 병이 온 다음에 고치는 거는 예방을 미리 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을 모든 지금 같은 시각으로 예방이 가능하냐? 제가 그러거든요. 현재 우리가 과학의술이나 전통의학이 지금 현재 오늘날에 문명이 쉽게 얘기해서 달나라까지 가고 요즘에는 어디까지 가던가요? 해성까지 가죠. 천왕성까지, 별나라까지도 기계를 보내는 세상에 갔어도 고혈압, 당뇨, 협심증, 간경화, 간암, 치매 하나 못 고칩니다. 그러면 노력을 적게 해서 이게 안 됐을까요? 안 써본 약이 있어서 병이 안 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양의 약만 가지고 우리 인체를 치료한다고 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볼 때 지구상에 있는 약재를 전 인류가 안 써본 약이 있을 거냐 제가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과연 안 써본 약재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던져본다면 다 사용해봤다고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약을 써보면서 임상실험을 한 현재 달나라를 거쳐서 별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지금 현재에 와서도 과연 지금 고혈압, 당뇨, 협심증, 치매 환자를 지금 완치를 할 수 있는 학문이 현재 존재하느냐 따지면 오늘날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약만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 수술로 하는 게 한계점이 있고 사회를 하는 거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료 방법이 그 장단점이 있으면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 지름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온 인류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마음이 찜찜해. 우리나라는 내 것만 최고고 남 건 다 가짜야. 맞죠? 양은은 야기가 최고고 한이는 하나가 최고고 남 건 다 가짜야. 내 것만 최고고. 그래서 그럼 내가 네 것이 진짜고 네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면 네 고혈압 하나 고칠 자신 있으면 내가 나와봐라 그러거든요. 또 양약 가지고 최고라고 하면 고혈압약, 당뇨약, 협심증약, 신경안정제 5년 먹어서 5년이 짧으면 10년 먹이고 10년이 짧으면 20년 먹여서 고혈압, 당뇨 완치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왜 현재에 와서도 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약 가지고도 병이 치료가 안 되느냐. 뭔가 치료가 안 되는 건 현실이지, 결과지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답인 거예요. 안 났으면 현재 하는 의술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협심증 하나도 못 고치는 의술이 그게 최고 의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건 다 틀렸다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과연 치매가 예방되고 자폐증이 되고 정신증 이런 질환들이 치료할 수 있느냐. 저는 해보나 마나 이미 안 된다고 답 내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만 믿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사물을 보는 눈이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어떨까요? 온 세상이 빨개요. 빨가니까 빨갛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학의 시각으로 한 부분씩 끊어서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빨갛다고 얘기하는 게 맞고 빨간 걸 빨갛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의학식으로 전통의학이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노란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은 그게 오라. 그걸로 보면. 그런데 빨간 안경도 끼지 말고 노란 안경도 끼지 말고 무색으로 보면 어때요? 있는 게 다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심천의학을 설명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대 과학의술이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동양의학에서 바라보는 게 다르고 심천의학에서 바라보는 게 분명히 다르다. 이 다른 점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통 동양의학도 벌써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해봤고 서양의학도 100년이 넘는 역사로서 이미 많은 임상실험을 해서 우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에 와서도 고혈압, 당뇨 하나도 제대로 협심증 하나도 치료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테이프 들어보면 제가 논문에 써놓는 거 보면 협심증, 심장질환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위장병보다도 잘 낫는 병이요.
아마 양이가 이 소리 들으면 저런 미친놈들 할 거예요. 맞죠? 협심증 있으면 거기다 관 넣고 위에 혈관 만들어 놓고 부정맥 뛰면은 인공 전기로 갖다가 전기로 갖다 전기 넣어도 심장 제대로 뛰게 하려고 하지, 그걸 재생시킬 수 있는 항문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 상상도 안 해요. 여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해보지도 않고 아니래. 그래 가끔 우스갯소리로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지금 딱 그 장이란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안 낫는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안 낫는데 그게 올바른 거고, 이 병이 낫는 건 입증이 안 됐으니까 내가 잘못된 학문이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핵심 속에서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이걸 치매에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저의 공부 특성은 어떤 현미경이나 과학 장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모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우리 인체가 정상적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가 어떠한 구조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할까, 이거를 역으로 풀어보면은 못 풀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로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찾아 들어가는 거와 성분학으로서, 해부학과 성분학으로 바라보는 거, 경험방으로 바라보는 거는 어머니 삼색으로 우리 인간의 질병을 바라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치매 쪽으로 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뇌 혈관이 다 잘 열려서 100% 혈관이 피가 잘 도는데 치매라고 하는 병이 올 수 있을까요? 의술을 안 배운 누구한테 물어봐도 뇌 혈관이 열려서 피가 잘 돈다면 치매라고 하는 병은 올 수 없다 하는 답은 100% 답이에요. 그러면 그 답에다가 또 한 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들려면 혈전, 어혈 없이는 못 들 수가 없다. 이거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없죠? 어혈이 있어야만이 혈관을 막을 수 있고, 혈관이 막아야만이 피가 못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혈이 많은 사람과 어혈이 적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끝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뭘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우리 혈관이 동맥 다음에 소동맥, 소동맥 다음에 말초모세혈관이 한 라인으로 이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말초모세혈관이 가장 가늘다. 어혈이 생기면 말초모세혈관이 가장 먼저 막히고 안으로 쌓여 들어온다.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협심증이 됐던 치매가 됐던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서 피를 잘 돌게 하고,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다시 못 막게 하기 위해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치료 방법이 있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심부전증 하나도 아직 치료 못합니다. 현대의학이 심부전증 하나도 하면은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할 거예요. 그렇죠? 심부전증이라고 진단받았다면 신장을 그대로 놔두고 그걸 재생시키는 학문은 지구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심천의학에 들어오면 심부전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약물 들어붙지 말고 곧바로 우리 방법으로 하면 10명 하면 7명이 완치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걸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근데 심천의학에 들어오면은 기존 학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 많이 해요. 뭐냐?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을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 뭐 귀가 따갑도록 듣죠? 근데 지금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현대의학에 아예 없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론 자체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어혈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발생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다량의 어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진단하는 시각이 있느냐? 없어요. 간이 간경화로 굳으면 잘라내는 의술이 있고, 암이 생기면 암을 잘라내는 의술은 있고,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 쓰는 의술은 있어도 간이 기능이 떨어진 거를 그대로 놔두고 재생 복원시키는 의술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신장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를 그대로 놔두고 재생복원시키는 학문이 있느냐? 제가 보면 없습니다. 제로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요산 해독제는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탄인산 수치가 높아지면 탄인산을 해독하는 약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요산 해독제는 요산만 해독하는 기능만 있고 중산 해독제, 탄인산 해독제는 탄인산을 해독하는 기능만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요산은 끊임없이 쌓이고 해독제는 해독하는 기능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상식이죠?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탄인산을 해독제를 넣으면 죽을 때까지 해독하는 기능만 있다는 거예요. 간의 본질적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해독제는 넣어준 거 떨어지면 또 넣고 넣어준 거 떨어지면 또 넣고 죽을 때까지 먹는 이런 약은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의학이라는 겁니다. 요산 해독제는 신장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만 쓰는 게 맞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맞죠? 네. 탄인산 해독제도 간이 복원되기 전까지 맑은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독제를 쓰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써도 중산 해독제를 쓴다고 해서 간 기능 회복시키는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요산을 해독한다고 해서 신장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든 이해합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생리치료 보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 또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어때요?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러죠. 또 산소 부족이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라. 그럼 기능이 떨어진 게 뭐냐? 산소 부족에 의해서 간이 혈액 속에 있는 신맛, 떫은맛, 쓴맛, 나린맛, 중산, 탄인산을 먹어치우지 못한 만큼 혈액 속에 축적되는 게 간 기능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간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간을 사진을 찍어봐서 간경화나 암이나 염증이 없으면 당신은 정상이요 그러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더 황당한 게 있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진 만큼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은 어떨까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항생제나 홀문제를 쓰죠. 맞죠? 그러면 항생제나 홀문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만 있지 피를 맑게 해서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양리 효능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그러면 그 기능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맑은 혈액을 유지하는 치료 효능이 있는 양리 효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리치가 없이 통계의학과 성분학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쉬운 얘기를 비유법을 들어주면 이렇죠. 혈압이 높은 그룹이 있고 정상인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을 예를 들어 10명을 통계를 내봤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과 혈압이 정상에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재보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이 심장이 빨리 뛰더라. 이건 통계의학이죠. 이건 통계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 혈압이 높다.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약은 뭐를 쓸까요? 심장을 마취해 신경 안정제를 써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이 떨어지면 아, 이건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마취기 떨어지면 또 빨리 뛰면 어때요? 또 먹고 이 마취 기능이 12시간 가느냐 24시간 가느냐에 따라서 하루 한 알 먹느냐 두 알 먹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생리치료 접근하면은 어떻게 돼요? 심장이 빨리 뛰는 그룹이 혈압이 높다. 빨리 뛸수록 혈압이 높다. 맞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생리치료 접근하면은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할수록 심장이 빨리 뛴다. 맞죠?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산소 부족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게 생리치료적 시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니까 산도가 높아서. 그러면 혈액 속에 그 산을 해독해서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심장은 저절로 천천히 뛰겠죠? 생리치료 접근하면은. 그러면 이 산을 해독하는 양리 기능과 심경 안정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마취 기능의 약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연히 다르죠. 근데
현재 과학적 시각으로 신경 안정제가 아니고 혈액 속의 산을 해독하는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라. 입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생리이치가 없는 시각으로 진단하면 야, 이 사람아, 그거는 해독만 하는 기능만 있잖아. 맞죠? 산을 해독하는 기능만 있지 어떻게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기능이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라. 마취해서 직접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기능이 아니면 그 양리 기능을 인정하는 시각 자체가 없다는 걸 지금 제가 주장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또 그럴듯한 답변을 해요. 혈액 속에 산을 해독해서 피를 맑게 하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겠죠? 예야. 그럼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심장은 천천히 뛰겠죠? 예야. 그럼 심장이 천천히 뛰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예야. 맞습니다. 야. 그런데 왜 해독제가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뭔 소리일까?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돌려서 갑자기 고열이 뻘뻘 나는 사람, 몸에 오한이 드는 사람한테 피를 빼서 검사를 해보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이 나면은 피를 검사 봐서 들어오면은 이걸 치료 방법을 찾는 게 뭘까요? 눈으로 봤으면. 그걸 죽이는 항생제겠죠? 그럼 항생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만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몸이 정상이라고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하는 즉시 우리 몸의 항체인 백혈구가 들어오는 대로 자꾸 잡아먹었어도 우리 몸에 고열이 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못 잡아먹은 건 뭐냐? 항체가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면역 기능이 왜 떨어졌느냐? 산소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산소 부족의 원인은 뭐라고 배웠어요? 산도가 높아서죠. 그럼 산을 해독해 주는 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기능을 복원시키고 높여주고 열이 떨어지게 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다는 거, 이 산을 해독해 주는 거는 피가 맑아짐으로써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효능만 있습니다. 산소가 높아지니까, 산소 밀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몸의 항체가 힘이 강해져서 그 항체가 산소가 부족할 적에는 기운이 없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못 잡아먹었는데 산소가 풍족하니까 기운이 나니까 그놈을 잡아먹었어. 이거를 치료가 된 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라. 현대 과학이 할 수 있을까요? 야, 이 사람아, 그거 갖다 놔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안 죽잖아. 항생제를 먹여도 죽어야 효능이 있다고 입증해 주지. 맞아요, 틀려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리 이치와 과학 한 부분씩 끊어서 보는 이치가 이게 시각 차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보면 혈액 속의 산을 해독해줘서 산소가 풍족함으로써 우리 몸의 항체가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것도 열을 떨어뜨려주는 기능,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과학이라는 시각으로서 예를 들어서 강산 해독제를 내놓고 이게 살충 기능이 있느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이 있느냐고 물른다고 하면 아, 이 사람아, 그건 해독 기능만 있지 이거 죽이는 기능은 없잖아,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알량한 거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두 가지는 정리됐어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요즘 이제 치매 환자들 보면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치매 특별 단백질을 찾아냈다. 방송 들었죠? 그래서 그거 녹이는 기능을 하면 앞으로 치매를 잡을 수 있다. 방송 들었을 거예요. 그럼 뭐냐? 치매가 없고 머릿속에 피가 잘 도는 사람한테는 그 비정상 단백질이 없어요, 뇌 속에. 근데 치매가 걸려 있는 사람, 알츠하이머, 뇌에서 뇌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만 특정 비정상 단백질이 거기서 있어요. 그러면 생리치나 화학 반응의 이치로 진단하지 않고 해부를 해서 바라보니까 정상인한테는 없는 단백질이 거기 있다. 이걸 보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그걸 녹이는 것이 치료 방법이다. 맞죠? 근데 이거를
빛을 이용해서 열을 가해도 이게 녹더라. 지방 단백질도 열이 가면 녹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녹일 수 있는 게 뭐냐? 혈전 용해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부분씩 끊어서 보면 이게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그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진 게 정상인에게는 없고 치매 환자들한테만 비정상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이걸 심천의학대로 풀어라.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는데 우유가 혈액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유가 정상적 우유일 때는 어때요? 말초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돌겠죠. 그러면 그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우유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죠. 정상 우유에서는 응고된 게 없는데 식초를 넣은 데서는 응고된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비정상 단백질로 뇌의 이물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뇌에 그거를 비정상 단백질을 녹이는 기능과 요걸 여기서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우유에다가 식초를 안 넣었어도 우유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됐을 거냐? 안 됐겠죠. 중산, 항상 중산 탄인산, 중산은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유에다가 식초를 안 넣었으면 우유가 응고될 일이 없다. 응고된 거를 병이라고 봐야 될 거냐? 응고된 걸 녹이는 기능과 식초를 해독하는 기능과 약성이 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또 이미 응고된 것도 이걸 산화작용으로 녹일 거냐? 불려버릴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산화작용으로 그걸 녹이려고 하면 현대의학이 왜 이렇게 순환기장애를 질병을 치료가 어렵냐고 하면은 그동안에 혈관이 막히면 그 뚫는 거를 대부분 산화작용으로 녹이려고 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혈전 용해제입니다. 그건 산화작용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말초 모세혈관이 긴데 그걸 녹이려고 강하게 써보면은 혈액 속에 있는 혈전도 녹지만 정상적 영양분도 녹아버리고 혈소판도 녹아버리고 혈관 벽도 삭아버리고 신경턴의 피복도 녹여버리고 동시에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초 모세혈관 속에 있는 그 혈전 어혈을 녹일 정도로 강하게 쓰니까 당장 외관상에는 빈혈이 오죠. 그래서 제가 혈전 용해제 한 알 먹으라는 거 두 알, 세 알 먹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해봐라. 악성 빈혈 나올 거다. 내가 그러잖아요. 모든 물질을 동시에 산화작용으로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녹이는 물질이 혈관 벽을 다 깎아 먹어서 혈관이 터져버리면 혈소판이 녹아있는 상태에서는 지혈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뭔가 현대학은 어때요? 생리일지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씩 끊어서 봤다는 게 어때요? 보이죠?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안 나게 하려면 뭐냐? 혈관 벽도, 혈소판도, 신경선의 피복도 손상을 입히지 않고 그거를 다시 불리는 방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참 오래전 얘기인데 아마 예전에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고 어쩌다 온 분들은 이제 안 들은 내용도 있고 한데 옛날에 제가 제 손으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대리점장이 되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내가 할 적에는 환자를 치료를 해줬잖아요. 치료해주면 생리통 환자를 고쳐주면 그 환자는 생리통 환자만 쭉 계속 데리고 와. 맞죠? 또 치질 환자 고쳐주면 그 환자는 데리고 오는 사람이 다 치질 환자야. 근데 우울증 환자를 고쳐주면 우울증 환자만 계속 몰려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은 부모는 공부에 기대가 많은데 얘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공부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이 못하는 걸 이거를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으로 변해서 오는 애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병적으로 몸에 있는 어혈도 빼내서 피도 돌게 할 수 있고 간 기능이 떨어진 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도 회복을 해서 어혈이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우울증을 고쳐주려고 하면은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 머리가 안 돼서 공부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교 3번 시험 쳐도 떨어진 놈은 대학에 붙여줘야 근본 원인 치료가 되는데
이거 몸만 치료해서 이놈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 이거 공부를 잘하게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처음에 그냥 출발점이었어요. 뭐냐, 이놈을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서 대학에 합격을 시켜줘야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 치료 자체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딱 정리하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의외로 간단하더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책을 이걸 여기 원고 있다고 합시다. 책장에 여러 장 있으면 내가 앞에서 읽으면 앞에서 읽고 뒷장 넘기면 앞에 건 다 잊어먹고, 또 이놈 읽으면 그 뒷장, 그 앞에 것도 홀딱 잊어먹고 하면은 이해력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면 현재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입력이 되려고 하면 뇌에서 끊임없이 뇌세포가 분열돼서 공테이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져서 공테이프가 안 만들어지면 읽고 나면 볼 때는 그게 보이는데 한 장만 넘기면 넘긴 책장 내용은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떤 공부를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주려고 하면 뇌세포 분열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어요. 근데 암기력이 뛰어나도 또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암기력은 뛰어난데 가르쳐주면 폭넓게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 이건 왜 그럴까? 제가 어때요? 우리 생각이 생각이 뇌에서 한다고 그래요. 체세포 생각이 뇌로 전달된 거라고 가르쳐요. 신천하가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된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각자 정보가 뇌로 다 뇌로 와서 뇌에서 한 생각으로 도출하려고 하면은 한 생각으로 접하는 통합뇌가 있어야 되고, 뇌끼리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신경선이 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뇌세포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정보를 한 가지 생각으로 도출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우리 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어야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뇌 기능이 될까? 이걸 따져보니까 그가 이제 혈자리는 17번을 잡아놨죠. 17번이요.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 지금 각자 생각이 전부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죠? 사는 환경이 다르니까 머릿속의 지혜도 다 달라요.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도출하려고 하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연결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뇌 속에 이거를 뭘로 연결할 수 있을까 하고 따져보면은 섬유질입니다. 뇌에서 연결하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뭐를 이해하면 되냐? 물은,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가 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산, 중산, 강산하는 거를 내가 막걸리에다 비유를 잘해주죠. 처음에 막걸리를 담아서 찍은 알코올이 없죠. 거기서 미생물이 그놈을 발효를 시키면서 나오는 질소가스가 액체화된 게 물에 붙들린 게 1차적으로 그게 막걸리예요. 이때는 영양칼로리가 높겠죠. 근데 막걸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식초가 되죠. 그러면 막걸리 때를 내가 약산이라고 그러고 식초 때를 중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식초를 또 그대로 방치하면 그 다음에는 부패됩니다. 그러면 그게 강산이에요. 그러면 막걸리 때와 부패됐을 때, 강산일 때는 어때요? 고여있는 시간이 오래 지났을 뿐이죠. 그럼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힌 걸 물로 말하면 고인물로 연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순물을 그릇에다가 떠놓고 똑같은 물을 같은 그릇에다 받아놓고 하나는 한 달 놓고 하나는 2달 놓고 하나는 10달 놓고 성분 검사를 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혈관도 막히고 혈관이 막힌 처음과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거기에 산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연히 달라요. 그러면 산의 이 강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 물질이 전부 달라집니다. 쉽게 해서 약산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만 응고시키고, 중산 상태에서는 철분, 석회질, 칼슘까지 혼합되어서 응고시키고, 강산이 되면 지방 단백질은 산화작용으로 녹여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만 이게 굳어지면 담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그 산도에 따라서 전부 화학 반응 물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화학 반응의 이치의 논리를 그대로 생각해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생겼고, 그 어혈이 1번, 9번을 막아서 피 유속이 느려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도는 어떨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만 응고됐느냐, 아니면 담석 물질 어혈로 혈관을 막았느냐,
아니면 산도가 높아서 모든 물질을 녹일 정도까지가 됐느냐. 이래서 강산이 돼서 수분을 끌어모으는 것이 뭐라고 배웠죠? 복수, 물이 차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을, 그러면 치매 환자한테만 정상인에게는 없는 특정 단백질이 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니까 산도가 높아졌고, 높아진 산에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킨 것이 치매 단백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본질적으로 피를 맑게 유지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고, 부분적으로 산도가 높아진 거는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돼요. 그거는 이제 어혈을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뇌라고 하는 장기가, 기관이 다른 근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뇌는 거의 대부분이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질을 이동시키는 기관은,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현대학하고 이제 이름이 다르니까. 그렇죠. 현대학에 해부를 해서 그 이름을 저는 거하고 제가 저는 거하고는 다르는데, 저는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몸이 피만 다니는 통로만 있을까? 수분 다니는 통로와 영양 공급이 다니는 통로가 따로따로 있어서 적어도 3개 이상의 통로가 있을까? 여러분들 머릿속 생각이 어때요? 3개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뇌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하얗죠? 하얗다고 하는 것은 빨간 피가 거기까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혈액 속에서 지방 단백질만 그것이 빼내서 그거를 뇌까지 운반해주는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뇌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요. 그런데 그 영양분이, 지방 단백질이 운반 통로가 피가 못 들고 산도가 높아서 지방 단백질이 산과 화학 반응,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응고되듯이 그 응고된 물질이 바로 쉽게 해서 치매 환자한테만 나타나는 그 비정상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빨간 피가 도는 데까지는 그거를 불리거나 녹이는 처방의 약성을 도달하기가 쉬운데, 그 혈관 밖에서 응고된 걸 거기까지 그 불리는 기능을 도달시킬 수 있는 성분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강하면 혈관이고 뭐고 다 녹아도 터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체는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거기까지 어떤 성분을 도달시켜야 그거를 다시 응고된 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콩기름이 있어요. 불포화죠. 거기다 식초라 산을 넣으면 두부처럼 응고됩니다. 응고된 걸 다시 기름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려고 하면은 그 불리는 성분을 어떻게 다른 인체 장기에는 피해를 안 입히고 거기에 도달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그 성분을 찾았다고 봐요? 못 찾았다고 봐요? 그럼 내가 그걸 만들어 봤을까요? 안 만들어 봤을까요? 안 만들어 봤어요. 머릿속으로 풀어만 봤지. 근데 이거를 지금 내년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만들겠다. 근데 이 생각은,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건 최근에 한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그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런 논리들을 쭉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 공부 못하는 놈들이 이렇게 하면 치료 효능이 있지 않을까 해서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 40살, 50살까지 이렇게 해서 10년 터울이로 쭉 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다 나타나요. 그래, 그런 기능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때 내가 할 적에는 뭐 치매를 치료하겠다, 자폐증을 치료하겠다 이런 발상의 그 공부가 아니었고, 우울증에 걸린 공부 못하는 놈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이제 한 20년, 25년 흐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치매 환자들이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처방의 약성이 치매 환자한테 아주 특효라는 거죠. 치매나 자폐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게 큰 효능이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신이 드는데, 문제는 이 성분을 이제 어떻게 추출할 거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동안에
뭐를 넣어봤다 뺐다 덜을 많이 넣었다. 나는 뭐 실물을 갖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물질을 배합을 그냥 머릿속 상상으로 하는 거니까 벌써 한 20 몇 년 동안을 그거를 계속 처방전을 만들어놔서 정리도 다 했고 어떤 식물에서 어떤 성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어느 정도 배합 비율로 해서 어떻게 복용시키면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굳어있는 걸 불리고 불려만 놓는 거하고 앞뒤로 빼는 거하고 효능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하면은 충분히 자신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효능을 갖고 우리가 미래에 병이 온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낫다. 그럼 기존의 의사들이 못하는데 문제는 그래요. 이런 공부를 온 국민한테 다 가르쳐서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사회율법도 그럽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최소한 또 2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나는 그냥 이거 믿고 하는 요령만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하루 3시간씩 12일 3개월만 배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열 이틀만 배우면 부항기 다루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 한 가정에 한 사람 정도만 하루 3시간씩 12일만 교육시켜서 8번, 1번, 9번 사회라는 것만 가르쳐도 어떨까요? 이걸 의사들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치매 예방이나 치료가 해결이 안 나지만 국민들한테 가르쳐서 자기 스스로 하게끔 이 깨우침을 일깨워 준다고 하면은 치매 환자는 충분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이게 답을 해주면 그래요.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약산, 중산, 강산하면은 이 혈전을 가장 불려도 잘 나오게 하는 건 중산입니다. 현재 나오는 것이 이 뚫는 효능이 한 55%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내면은 90에서 95%까지 효능이 나타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비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게 이제 설비가 들어가서 가동되고 또 현재 자연산 약재에서 있는 게 있고 또 일부 재배를 시켜서 구할 게 있고 이러면 내년 한 열말 이내 가을까지는 아마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산에서 이런 걸 구상하고 있다 하면은 지금 현재도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두통, 편두통, 아니면 기억력 감퇴, 치매, 알츠하이머가 혈관이 막힌 정도 차이다. 맞아요, 틀려요? 조금 막혔을 적에는 쉽게 떨어지고 많이 막히면 뚫히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맞죠? 우리가 하수도 찌꺼기가 음식물 찌꺼기가 막을 수가 있고 흙이 막을 수가 있고 세면 덩어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면 덩어리가 됐든 음식이 됐든 빼내면 물이 내려간다. 맞죠? 그러면 세면 덩어리를 녹이는 거, 흙을 녹이는 거, 음식을 녹이는 거는 어때요? 시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어때요? 세면 덩어리가 돼도 녹일 수 있는 처방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보면 지금 밖에서는 고혈압, 당뇨, 혈심증 하나도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모든 병을 다 동시에 부각시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그렇거든요. 어떤 거 하나를 부각시켜서 하나를 끌고 나가면 나머지는 다 뒤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뭐냐? 치매 퇴치 운동을 하자 그겁니다. 치매 퇴치 운동. 근데 치매 퇴치 운동 아주 쉽죠? 사혈점은 819예요. 그냥 간단하게 819. 819만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 빼게 해줘도 지금 있는 방법 가지고도 거의 60% 정도는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내가 생산하는 그 예품을 내가 심현정이라고 그 논문에 써놨죠. 이것이 나오면 저는 95%. 그래 나는 우리나라 환자의 치매 환자를 80%만 없앤다고 해도 전 인류의 치매 환자를 80%만 없앤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는 뇌 세포가 녹아서 스펀지처럼 없어지는 게 광우병이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광우병하고 치매하고 두통하고 혈관이 막힌 정도 차이다. 막히고 시간이 지나서 산도가 높아졌고 높아진 산에 뇌세포를 녹여버렸다. 그게 뇌세포가 녹아 없어진 게 광우병이다. 그러면 뇌세포가 녹을 정도 되면 혈질이 강산성화돼야 되고 처음 이 강산이 처음부터 강산이었을까? 약산, 중산, 강산하고 올라갔을까요?
그러면 녹아서 없어진다면은 안 돼도 약산 상태에서 예방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하면 낫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치매 예방 못한다고 하면은 화나는 얘기로 하면 그놈 의사라고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그 잘났다고 얘기하면. 그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두통의 원인이 뭐라고 배웠어요? 뇌 속에 산소 부족이 두통의 원인이다 그랬죠. 근데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맞죠? 혈액은 혈관이 열려있는 만큼만 공급된다. 그러면 1번, 9번을 빼고 두통이 치료됐다. 뇌 속에 혈액 공급량이 늘어난 걸까요? 안 늘어난 걸까요? 늘어났다는 것은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돌아서 나오는 양도 많다. 맞죠? 조금 막혔을 적에는 1번, 9번만 빼서 어혈만 나와도 치료됩니다. 그럼 두통하고 광우병하고는 혈관이 막힌 정도 차이, 산도의 차이뿐이지 이렇게 계산하면은 광우병, 치매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고 이러니까 자꾸 기억력도 깜빡하고 자꾸 두통이 와. 어제 한 일이 깜빡 잊어먹고 잘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2부에 다시 연결해서 합시다. 촬영 인사.